자, 오늘 또 이제 또 신나는 한국사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여행을 좋아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고 할 때는 공간 이동을 말합니다. 낯선 곳으로 이동이죠. 장소 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 이동을 해서 과거로 여행을 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그 후진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후진국을 다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값이 싸죠. 호텔비도 싸고, 그죠? 물가도 싸고, 인심도 좋고, 그러니까 후진국인데 사실은 그 속내는 뭐냐면 선진국은 말이에요. 되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우리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도 맥도날드 있고, 뭐 백화점 있고, 뭐 그 빚가번쩍하고, 그죠? 뭐 명품들 그냥 수두룩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늙어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것들 짓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선진국은 편안하고요. 그래서 후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열악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나 특히 베트남이나 또는 뭐 그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가보니까 중국도 지금 중국이 아니라 우리 중국이 90년대 막 개방하자마자 그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완전히 중국 갔더니 전부 다 사람들이 갈색 아니면 검정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뭐 아디다스 제가 그 뭐죠?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는데 하여간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항량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중국이 뭐 지금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빚가번쩍하다더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갔는데 완전히 베트남 여행이 그 베트남 서북 지역 오지를 갔었는데 마치 인디아나 존스 촬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갔었습니다. 뭐 그 조각배를 타고 강물을 건너가는데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막 그 우리 이제 여행객들은 물을 퍼내고 소년이 노를 젓는데 소년은 막 노를 져가고, 그러니까 저 강물 건너까지 갈 때까지 물이 안 차도록 막 퍼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여행을 해보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이제 하도 그 깊은 산악 지역이라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오토바이만 달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산길을 따라 갔는데 정말 아슬아슬했었습니다. 앞에서 막 새로 길을 뚫으라고 다이너마이트로 막 발파자가 보고 있고 그 사이를 오토바이를 뚫고 지나갔는데 이거 내가 지금 인디아나 존스를 찍으러 온 건지 여행을 온 건지 했었는데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서북지방 라자스탄주 이런 데 갔는데 그 인도 황혼역에 낙타를 타고 가는 그 젊은 부부의 그런 애잔한 그런 모습들, 알겠어요? 또 그런 낙타 시장에서의 인도 사람들의 어떤 정감 어린 모습,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선진국 여행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늙으면 더 선생님이 힘이 없고 이제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가서 그 구경을 좀 할 차입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나 또 뭐 이런 터키나 이런 쪽을 좀 가장 많이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 이제 볼거리도 너무 많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여행은 이처럼 새로운 곳으로의, 낯선 곳으로의 공간 여행이고요. 우리 역사 여행은 시간 여행입니다. 시간 여행 가운데서도 미래는 아니고 과거죠, 과거. 과거로 여행인데 우리가 가려는 우리 과거는 암울한 과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 보다시피 개항 이후 우리 경제는 어떻게 수탈당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제목이 개항 이후에 경제와 사회인데 경제적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항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피동적이죠.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 놈들한테 강제로 개항을 당했습니다. 당한 다음에는 뭘 당하죠? 수탈과 착취를 당합니다. 그 일본의 수탈과 착취라는 게 사실은 뭐였죠? 제국주의적 수탈이죠. 제국주의적 착취죠. 그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 수탈과 착취는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를, 상대 국가를 일본 놈들 입장이거나 또는 미국이거나 영국이거나 러시아거나 하여간 그 당시에 우리보다 앞서서 제국주의 체제를 갖추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알겠죠? 상대 국가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의 책동이란 게 바로 뭐냐? 제국주의적 수탈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지네 나라에서 먼저 만들어낸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상품 시장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된 상품을 값싸게 지네들이 생산해가지고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서 이문을 몇 배로 남기려는 그런 책동이 있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지네들의 물건을 값싸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뭘 강탈해 가야 되겠어요? 원료를 강탈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시장화와 원료 공급지를 찾기 위한, 그죠? 그런 식민지 개척에 나선 거죠. 원료 공급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76년 개항 이후에
우리가 당했던 경제적 수탈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나라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뭘 팔아먹으려고 그랬지? 도대체 뭘 뺏어가려고 그랬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원료를 수탈해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 오늘 배울 내용의 전체적인 큰 줄거리를 먼저 잡아드리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행 자체가 시간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시간의 줄거리를 다시 빨래줄처럼 쫙 널어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사건들을 한번 걸어놓고 봅시다.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비교하고 순서를 잡고 이게 어떤 사건인지 이게 어떤 경제 수탈인지 이게 먼저인지 이게 나중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시험에 아주 단골로 잘 나오거든요. 그죠? 되게 이제 앞에까지는 말이에요. 일정한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 삼아서 그래 이모곤란 이후에 갑시정변 일어나고 갑시정변 이후에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동학농민운동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개됐고 그 사이에 갑오기획 이렇게 전부 다 머릿속에 히스토리로서의 스토리가 잡혀 있죠. 그죠? 그런데 경제적 수탈 또는 뭐 사회적 변화 이런 내용들은 보다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좀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쯤 되면 좀 짜증을 내고 이거 막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요. 선생님이 천천히 낱낱이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따라오십시오.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 또 뭡니까? 한번 했던 것도 분석해 주고 다시 정리해 주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칠판에서 정리해 주고 다시 교재를 통해 정리하고 다시 또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또 정리하고 이렇게 몇 번씩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강의만 잘 듣고 있어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그냥 고개를 저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먼저 시간의 줄거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1876년 우리는 개항을 했더랬죠? 자, 개항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 수탈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저 뒤에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 알겠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청일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했더랬어요? 맞아요. 일본이 승리했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청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웃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 큰 프레임을 구조를 얼개를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개항 이후에는 말이야. 개항 이후에는 청나라 놈들하고 일본 놈들하고 청일 간에 경제적인 각축전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서로 다투는 게 각축전 아닌가요? 경제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바꿀까요?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청일 간의 경제적 충돌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하고 우리나라에 왔더라? 그래야 맞아요. 이모곤란 이후에 그죠? 일본 놈들도 우리도 군대가 필요해. 우리도 일본 공사관을 지켜야 될 경비대가 필요해가지고 군대 50명 끌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군사적으로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테마는 군사가 아니야. 정치가 아니야. 경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빼고 경제적 충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모곤란 이후에 그동안 조선에 대해서 일본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청나라가 1882년 이모곤란 이후에 안 되겠다 시장. 우리도 경제적으로 일본하고 이제 붙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1882년 이 기점이 중요합니다. 일본 놈들도 청나라 놈들도 그죠? 청나라가 이때 뭘 체결했느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체결했어요. 기억나시죠? 다 배운 내용입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무역에 관한 장정을 맺었다. 조약을 맺었다 이거야. 알겠어요?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뭐냐? 그 이전에 1876년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일본과 이미 뭘 맺었어요? 통상장정을 체결했다고 그랬죠? 이 통상장정은 내용도 우리가 다 배웠더랬죠?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통상장정은 일본이 조선에서 뭘 한다고요? 조선에서 곡물의 무제한 유출 규정. 그죠? 일본이 조선에서 쌀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 이 무제한 유출 규정은 바로 뭘 의미한다고? 우리나라를 일본의 원료 공급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책동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또 뭡니까? 또 통상장정 내용 보면은 그래요. 일본은 말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관세의 특혜를 보장받았죠. 그래 안 그래? 일본 상품이 조선에 들어올 때 조선 사람들은 일본한테 상품마다 관세를 매기지 말아라.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냥 조선을
알겠어요?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지네들이 우리나라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그 농간질 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무관세 협정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무관세 내용과 또 뭐가 있다고요? 원료 공급자로서 쌀의 곡물의 무제한 유출 규정, 그죠? 곡물의 무제한 유출 규정.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통상장정 이외에도 일본은 이거 보세요. 1876년 일본이 우리 조선에서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무역을 독점했나? 이 일본의 무역 독점은 사례가 세 가지야. 첫째는 뭐냐? 일본 놈들은 거류지 무역, 알겠죠? 거류지 무역을 단행했어요. 개항장 무역이라도 합니다.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을 했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거류지 무역, 두 번째는 또 무슨 무역이에요? 중개무역이죠. 중개무역. 일본 놈들은 지네 나라 상품을 직접 생산해서 우리나라한테 파는 게 아니라 영국산 면제품을 갖다가 우리나라한테 대파는, 그러니까 영국과 그 사이에 일본이 끼어가지고 영국 상품을 영국이 파는 게 아니라 일본 상인들이 홍콩이나 마카오에 사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대파는, 그러니까 세 나라가 개입된 그런 무역이잖아. 그래 안 그래? 조선이라는 시장을 영국 상품을 갖다가 일본 놈들이 팔아먹는 그런 구조야. 그래서 이것을 국제무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각무역이라고도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중개무역 대신에 또 무슨 무역이라고? 삼각무역 방식을 취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야? 언어적 표현을 달리했을 때.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중개무역, 거류지무역 이렇게 외워버리면 삼각무역 그러면 이건 아닌가 보더라고. 외우면 틀린단 말이야. 그냥 내용을 이해하면 어때요? 아, 이건 중개무역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요. 거류지무역과 중개무역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보십시오. 개항 당시에 일본이 우리 조선에서 개항 이후에 줄곧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 무역 독점의 양상이 뭐냐? 또 하나는 약탈무역이야, 약탈무역.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약탈무역, 중개무역, 거류지무역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먼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고 들어온 이후로 조선에서 무역을 독점했다. 그래서 일본한테 계속 밀리고 있던, 여러분 말 들으면 완전히 쪽팔렸죠. 왜? 조선 후기 내내 청나라와 조선은 청이 형의 나라, 조선이 아우 나라 주종관계였잖아. 우리가 청나라를 4대 예로 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관계에 있던 청나라가 그냥 느닷없이 일본이 개입해가지고 중간에 그냥 조선을 딱 낚아챈 거야. 그래서 조선을 완전히 상품 시장으로 원료 공급지로 만들어서 조선에서 무역을 갑자기 일본이 독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역전시키려고는 기회로 삼은 게 바로 뭐냐? 1882년 이모군란이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뒤늦게 청나라도 안 되겠다 시장, 일본 놈들이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데 일본은 무역 독점 상태를 뒤집었기 위해서 우리도 조선과 청 사이에 무역 좀 하자라고 맺은 게 뭐라고? 상민수륙 무역장정이다. 오케이. 자,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일본이 거류지 무역, 개항장 무역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개항장 무역이란 뭐냐? 예, 이것을 간행 이정 심리라고 합니다. 일본이 개항장, 여러분 다 알죠? 개항장이 어디야? 부산과 함께 원산 그리고 인천 세 개 항구를 개항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만 일본 상인이 장사를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뭐라고? 거류지 무역 또는 뭐 개항장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 개항장 무역의 원칙은 뭐냐? 간행 이정 심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항장 항구의 방파제를 기점으로 해서 바운다리 심리 안에서만 장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심리 안에서만 장사했었어요. 근데 일본 쪽발이 놈들이 얼마나 야근깨를 부리겠습니까? 심리 안에서만 일본 상인들이 지네 물건을 팔 수 있어. 근데 거기는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항구에서 부산이나 인천, 원산은 물론 개항장이니까 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지만 진짜 큰 시장은 어디예요? 한양이죠. 서울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 갖다가 서울에다 팔아먹어야 될 텐데 지네들이 서울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뭐예요? 간행 이정 심리 규정이야. 아무리 너네들이 가도 개항장 심리를 벗어나면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걸 간행 이정 심리 규정을 돌파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우리나라의 전통 상인이 있었는데 이 전통 상인들이 조선 후기 상인 가운데 객주라든지 여각이라든지 이렇게 그 각 항구마다 객주나 여각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장시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물건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죠. 객주, 여각, 그죠? 또 하나는 뭐냐? 보부상이 보부상. 이렇게 객주, 여각, 보부상 이런 전통 상인을 이용해서 일본 놈들이 얘야, 너네들 우리 물건 가지고 서울에 가서
팔아올래? 그럼 우리가 너네한테 이문을 얼마를 줄 테니까. 이렇게 얘네들을 일본 놈들 앞잡이 노릇 시켰어요. 알겠죠? 특히 보부상 같은 조직이 말이에요. 친일파로 나서게 됩니다. 나중에는. 알겠어요? 그래서 아하, 초창기부터 일본과 보부상 사이에 이렇게 밀접한 일본 상인들과 관련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죠? 보부상은 어떻습니까? 보부상은 나중에 이제 한국협회 같은 경우 보부상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또 우리 동료협회를 깨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데 있어서 말이야, 어용단체로서 일본 놈 앞잡이 노릇하기도 하고 또는 뭐 고종 황제 한국협회 앞잡이 노릇하기도 하고 한 단체가 뭐다? 보부상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간행, 이정, 심리, 개항장, 방파제 기준으로 심리 이내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일본의 거리지 무역이었어요. 다시 합니다. 개항 초기에 일본은 거리지 무역, 중개 무역, 약탈 무역을 통해서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다. 됐나? 그런데 뒤늦게 뭐라고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을 따라잡겠어 해가지고, 그죠? 일본을 따라잡겠어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청나라는 뭐냐? 자, 청나라는 이모군란 이후에 민비하고 굉장히 친했죠. 죽을 뻔했던 민비를 구원해 준 게 청나라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얻을 걸 많이 챙겼습니다. 어떻게 챙겼냐? 일본은 개항장에서만 저렇게 장사하는데 우리는 내륙까지, 또 전국에까지, 서울까지, 전국 어느 그 시장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청나라 놈들은 말이에요. 이때 내륙 진출이 허용됐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므로 초창기에는 개항장에서만 외국 상인들이 장사했었는데 1882년 이모군란 이후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허용됐다라고 해야 돼. 또 주의할 것은 뭐냐? 청나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자,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서양 최초로 우리나라랑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누구였죠? 미국이었죠. 그 미국한테 준 외교적 특혜가 뭐였어요? 잘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최혜국 대우가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야, 우리가 어떤 나라한테 특혜를 주게 되면 미국 너네는 그중에 제일 좋은 특혜를 자동적으로 줄게. 알겠죠? 외국한테 준 특혜 가운데 베스트 특혜를 그냥 자동적으로 주겠다. 이게 뭐야? 최혜국 대우입니다. 그런데 청나라 상인이 내륙까지 와서 장사할 수 있는 특혜를 줬으면 미국은 어때? 자동으로 그거 얻어갖게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미국 상인도 우리나라 와서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혜국 대우는 미국한테만 준 특혜였을까요? 아닙니다. 또 뭐요? 영국도, 일본도, 독일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야, 개나 소나 나중에는 전부 다 내륙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륙 진출이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후로 점차 해결됐습니다. 그 내륙 진출이 허용됐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일본이 이제 독점하고 있던 무역을 청이 깨고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 이것의 결과는 뭐냐?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이 둘 사이의 각축전이 나중에는 뭐냐?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말이에요.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무역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그들과 무역을 하는 거래 액수가 많으냐를 비교해 봤더니 일본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청나라가 45% 차지했어요. 알겠어요? 그동안 일본이 독주했던 우리나라에서 수입 물품을 비교해 보니까 일본과 우리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45대 55로 거의 비까비까 했다는 얘기야. 이 경제적 각축전, 이 경제적 충돌이 결국은 군사적으로 터져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터져가지고 동학 농민운동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어디 들어왔어요? 뭡니까? 청나라 아산만으로 들어왔죠. 일본 군대는 인천항으로 들어오고요. 그래. 그래서 원래 이제 갑청변 이후에 두 나라 군대는 빠져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국 군대의 동시철수, 동시출병 규정이 텐진조약이었죠. 텐진조약 때문에 빠져있다가 텐진조약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서 두 나라가 들어와서 빵 터진 거야. 근데 사실은 뭐냐? 이들이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 이런 경제적 충돌 때문에 결국은 서로 앙심을 품고 저놈들 그냥 조선에서 싹쓸이 해버리겠어 라고 이렇게 붙은 겁니다. 붙었는데 누가 이겼다고? 의외로 일본이 결국 승리하게 돼. 청일전쟁에서. 그죠? 일본이 승리해서 이제 청나라는 아웃이야. 더 이상 청나라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기본. 그래서 이 흐름, 이 스토리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개항 이후에 일본이 독점했다 한때는. 그러나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추격했었다. 바짝 추격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45대 55%까지 추격했었다. 이 게임이
결국은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끝났다. 일본 놈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다 먹는 줄 알았다. 근데 미안하지만 누가 간섭했다? 러프독이 간섭했다. 이제 뭐냐? 그 다음에는 더 큰 무서운 복병이 등장했으니 이때부터 뭐라고요?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갈등이 증폭된다. 알겠죠? 이 갈등이 끝난 게 언제냐?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드디어 러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자가 됐어요? 그렇죠. 1905년 드디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일본이 그 유명한 발틱 함대를 격파했어요. 일본의 해군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놈이 알겠어요? 러시아를 깹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의 해군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가 세계 최강 함대임을 자랑하는 러시아 발틱 함대를 깼는데 그 깨는 전법이 바로 뭐야? 이순신의 그 유명한 하객진 전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준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 알겠어요? 이순신 덕분에 말이에요. 결국은 도고 장군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깨고 지금도 일본 어느 항구에 그때 깬 그 군함이 그 모형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황제의 문양을 달고 일본 천황의 문양을 달고 하여간 이렇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결국 뭐냐? 일본의 승리는 결국 뭘 의미해요? 우리 조선이 일본한테 식민지가 돼가는 거구나. 이제 더 이상 조선을 놓고 조선을 먹잇감으로 서로 먹으려고 덤비던 놈들이 적어도 청일전쟁 이전에는 청나라와 일본이었고 러일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조선을 먹으려고 팽팽하게 대립했었는데 그 게임에서 러시아가 지고 일본이 이김으로써 이제 우리는 바로 1905년에 뭘 체결해?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결국 뭡니까? 나중에 1910년에 우리는 결국 뭐냐? 우리 국권을 완전히 일본한테 강탈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알겠어요? 그러므로 개항 이후의 경제 수탈은 이 스토리 안에서 전개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96년 드디어 고종임금이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달아났죠.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임금을 모시고 우리가 있는데 러시아 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종임금한테 옆구리 찔러가지고 우리 광산 좀 하나 주세요. 금강 좀 하나 주세요. 살림을 체벌해 갈게요. 러시아 은행을 설치하겠어요. 저령도 좀 빌려줘. 이지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격화되게 되는데 이 스토리 알겠어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격화되게 되면 백그라운드는 뭐냐? 아간파천 때문이다 이거야. 러시아 놈들이 고종임금을 옆에 끼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러시아 놈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이권을 가져갑니다. 가장 많이 가져간 나라가 러시아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열강의 이권 침탈은 러시아만 혼자 가져갈까요? 아니야.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혜가 다른 나라한테 넘어가면 뭘 이용했어요? 아까 미국한테 줬던 특혜 뭐라고? 최혜국 대우. 이 최혜국 대우를 맺은 놈들이 그냥 개나 소나 다 외국 놈들이 다 최혜국 대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우리가 어떤 특혜를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준하는, 알겠어요? 그런 특혜를 미국한테도 줘야 돼. 알겠어? 프랑스한테도 줘야 돼. 독일한테도 줘야 돼. 이러다 보니까 말이야. 러시아한테 운산 금강 체류권을 주잖아. 그러면 영국한테도 은산 금강 체류권을 줘야 되고 또 누구한테? 독일한테는 직산 금강 체류권을 줘야 되고 일본한테도 당연 금강 체류권 이런 식으로 말이야. 똑같은 특혜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러시아에게만 이권을 침탈당했다고 하지 않고 여러 나라 놈들한테 이권을 침탈당했다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게 바로 뭐야?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생님이 이거 강조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로소 안 되겠다. 임금도 쓸데없다. 임금도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대신놈도 순 나쁜 새끼들이다. 지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중요한 자원들을 사회 간접 자본들을 다른 나라한테 마구 팔아넘기고 있으니 이제 이 백성과 이 나라와 이 산하와 이 강토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으니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국민들을 동원해서 알겠어요?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임금도 아니고 정부 대신 관료도 아니고 바로 백성 여러분입니다. 국민입니다. 라고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애국의식을 심어주고 근대의식을 심어주고 하려고 했던 단체가 그래요. 독립협회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뭘 봐야 되겠어요? 이제 이 스토리는 정치사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 이후에 독립협회의 이권 저지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다 배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권 침탈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경제적으로 우리가 개항 이후에. 알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 당시 이권 침탈은 주로 사회 간접 자본들이구나. 알겠죠? 우리나라 중요한 산림 자원, 우리나라 중요한 광산 자원, 또는 뭐 철도 부설권, 전기 수도 가설권, 알겠죠? 이런 것들을 주로 열강들이 빼앗아 갔구나. 그 내역을 지도와 함께 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마구 우리는 수탈만 당하고 있었느냐? 아니야. 우리가 그걸 저 지역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얼마나 군중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우리의 경제 자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독립협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상인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교재를 통해서 또 우리가 PPT 화면 자료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보도록 해요. 알겠죠? 그게 포인트야, 포인트. 알겠어요? 그게 출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아간파천, 열강 이권 침탈, 독립협회 이렇게 이권 침탈이 고조돼 가고 있었고, 한편으로 작용이라면, 이권을 침탈하는 게 열강들에 의한 작용이라면 이 작용을 막기 위한 우리 안티죠, 안티. 반작용이죠. 그죠? 반작용이 독립협회라든지 여러 상인들의 상권 수호운동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 알겠죠? 기타 이제 이 과정에서 일본 놈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의 토지를 약탈해 갔느냐 이런 점들을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알겠어요? 개항 이후에는 주로 우리나라한테 일본 놈들이 돈 빌려주고 돈 못 갚으면 땅을 뺏어가는 방식으로 땅을 뺏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방식이죠? 고리대업이죠. 그래 안 그래? 입도 선매 고리대업 이런 방식으로 곡물을 수탈해갖고 곡물 수탈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돼서 돈을 못 갚으면 그 대신 땅을 내놔라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땅을 가져왔어요. 나중에는 뭡니까? 가장 우리나라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어디죠? 나주평야, 호남평야 아닌가요? 그래서 그 나주평야, 호남평야 같은 아주 금싸라기 같은 옥토들만 가져간 거야. 거기다가 일본 놈들이 아주 대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주, 전주, 군산 여기다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넓은 땅들을 일본 놈들이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어때? 나중에는 이제 1905년쯤 오니까 어때요? 1904년에 우리나라의 황무지, 황제가 갖고 있는 땅, 대한제국이 갖고 있는 땅, 국가 소유 땅 가운데 농사가 안 되는 그런 열악한 땅을 황무지를 우리 일본이 좀 쓰면 안 될까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안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야, 꿈깨. 우리도 이미 우리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농광회사를 차려놓고 개간 사업을 시도하고 있어. 너네들 안 돼. 하면서 보안회라는 단체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저지 투쟁을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고, 저지 투쟁에 성공했다고 이미 지난 시간에 다 강조했더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알겠죠? 이렇게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905년에 일본 놈들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아예 일본에다 막 광고해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돈만 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에서 갖고 있는 땅의 7배를 조선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돈으로 적어도 7배나 넓은 땅을 조선에서 살 수 있으니 조선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그냥 광고지 뿌리고 막 광고 전단 붙이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펀드를 만든 거야.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때? 조선에 있는 땅을 사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헐값으로 불화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유명한 조선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토지 수탈 방법이죠.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토지를 막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이에요. 금융. 토지 약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금융이 우리의 그 자본이 어떻게 잠식돼 가고 있었는지 알겠죠? 일본 놈들이 이제 부산에다가 부산 제1은행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일본 제1은행이죠. 나중에 이 제1은행에서 화폐까지 발행해요. 알겠어요? 통화까지 발행해. 그러다가 어때? 1905년 드디어 일본 누굽니까? 메가다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죠?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통화를 없애버리고 일본 은행권을 정식 법정 통화를 이렇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자본을 완전히 몰락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 제1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알겠어요? 발권 은행이 되고 나머지 이제 그간 있었던 조선은행, 천일은행, 한성은행 이런 은행들이 전부 다 통폐합되고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사이에 또 우리도 일본의 근대화된 회사나 일본의 근대화된 이런 자본에 맞서기 위해서 대동회사, 장통회사, 알겠어요? 또는 뭐 아까 말했던 은행들, 조선은행, 천일은행, 한성은행 이렇게 여러 상회사들이나 한국중앙총상회 같은 이런 상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알겠죠? 일본의 자본에, 일본의 상업자본, 일본의 금융자본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나라를 다 잃게 되고 우리의 자본주의의 노력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알겠어요? 우리의 자본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슬픈 역사를 지금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 지금 전체 대강을 선생님이 쫙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16쪽이죠?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라고 했는데, 자, 교재 그 내용하고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그림 내용하고 똑같은 그림들이 나와 있죠. 그림을 좀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재는 나중에 다음에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나왔죠.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고, 이모군란 기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물을 때는 이 시간의 기점을 물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이 곧 청일전쟁이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알겠어요? 이 시간의 그 X축, 빨래줄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떤 경제 수탈이 자행되고 어떤 경제적 수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6년부터 82년, 즉 이모군란 이전까지는 누구의 동무되었다? 일본의 동무되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개항 초기의 무역. 말로 해보자. 보지 말고 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개항 초기는 일본이 무역을 독점했다. 어떤 형태? 세 가지 외워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 거리지 무역. 또 하나는 뭐? 그렇죠. 약탈 무역. 또 하나는 뭐? 예, 또 하나는 중개 무역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잘 알아두실 것. 들어갑니다. 거리지 무역은 개항장의 심리 이내. 이거 다른 말로 해봐. 뭐라고? 간행 이정 심리라고 했었죠. 이 간행 이정 심리 규정을 일본 놈들은 어떤 식으로 돌파한다고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객주, 여각, 보부상, 우리 국내 전통 상인들을 이용해서 지네들이 못하는 내륙 진출을 우리 상인들을 앞제비로 내세워가지고 내륙 진출을 했었다. 아주 일본의 그 단골 메뉴죠. 그게. 그래 안 그래? 처음에는 지네들이 못하면 상대국 앞제비를 내세워서 이렇게 그 친일파들을 이용해서 침탈에 손길을 뻗칩니다. 그 다음에 약탈적인 무역활동. 그렇습니다. 일본이 약탈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배경은 뭐냐? 바로 이 불평등조약 때문이다. 이 불평등조약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치외 법권을 이용해서. 요즘도 이제 우리가 한참 말썽 말고 말썽도 많고 탈도 많죠.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국 놈들이 말이에요. 미국 군인들이 아주 불법적인 짓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민간인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한때는 뭐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쳐 죽이기도 하고, 또는 뭐 우리나라 사람을 화장실에서 죽이고 살인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놈들을 잡아서 제대로 벌 준 적이 변변하게 벌을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우리의 사법 주권을 제대로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미 행정협정, 한미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 이것을 소파라고 그러죠. 이 소파 개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야. 우리가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국 놈들에게, 알겠어요? 사법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외교적으로 보면은 외교관들이, 그죠? 외교관들이 상대 국가에서 그 저지른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치외 법권을 적용해서 그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의 행랑 속에 마약을 숨겨도 우리는 그걸 적발하지 못한단 말이야. 알겠나? 그것은 외교관에 대한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관도 아닌 그런 주둔군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그게 바로 뭐냐? 치외 법권이다. 또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항상 알아줘야 돼. 다른 말로 알아주는 게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뭐야? 언어적 표현을 바꿨을 때 내용의 본질을 알면 언어 표현이 바뀌더라도, 아, 치외 법권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영사재판권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조선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일본 영사가 재판해가지고 지네 법에 따라서 처벌한답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조선에서 쏜 사람을 때렸다. 그래서 이빨을 부러뜨렸다. 라고 해도 이빨을 부러뜨린 그 일본 놈들 제대로 벌 주겠어요? 지네 영사가 그냥 다 봐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조선에서 무소불위에, 알겠죠?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알겠어요? 초법적인 탈법적인 행위를 해도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알겠어? 상인한테 돈을 뜯어먹기도 하고 강제로 막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고, 알겠어요? 이런 온갖 불법적 탈법적 약탈 행위를 자행하는데 그게 뭐 때문이다? 치외법권 때문이다. 또 뭐라고요? 예, 영사재판권 때문이다. 오케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평등조약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불평등조약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무역 나왔습니다. 예, 중개무역. 그래서 영국산 면제품, 이거 어디서 사오는 영국산 면제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홍콩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영국산 면제품을 사다가 왜 일본은 지네 나라 상품을 팔지 않고 영국산 면제품을 사다 팔았을까요? 일본 국내 산업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아직 공업화가 진전되지 않아서 지네 나라 것 우리한테 팔아먹을 물건이 없었어. 돈은 벌어야겠고 물건은 없고. 그러니까 어때? 영국에 생산된 대량 생산된 면제품을 싸게 사다가 우리나라한테 되팔아먹는 중간 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삼각무역 이렇게 표현했더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리지무역, 약탈무역 그리고 중개무역으로 개항 초기의 무역을 독점했던 일본에 대항해서 이제 청나라가 이모곤란 이후에 상민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상권 침탈이 격화되고 갈등이 고조되게 됐다. 이 갈등의 고조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청일전쟁에서 결말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개항장 10리 이내로 규정을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때? 청나라는 개항장 100리 이내로 확대되다가 결국 뭐야? 청상인은 아예 내륙 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외국인 내륙 여행까지 허가됨으로써 결국은 이모곤란 이후가 되면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내륙 어디에서나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알겠죠? 어쨌든 이 당시에 청과 일본 사이에 무역 경쟁이 격화돼서 청나라 45%, 일본 55% 이렇게 청나라 대 일본의 무역 경쟁이 격화되고 이 격화된 무역 경쟁의 끝머리에 청일전쟁이라는 알겠어요? 파국이 오더라. 파국이. 그래서 청나라가 아웃되고 일본이 조선에서 이제 다 먹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복병 누가 있었다? 러시아가 있었다. 오케이. 일본 상인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됐는데 결국 조선 상인이 몰락하게 되고 제국주의 경제 침탈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가게 됐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국주의 경제적 침탈이 고조됩니다. 특히 1896년 뭐라고요? 아관 파천 이후가 되면 이 제국주의 열강의 그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되게 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 고조에 맞서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04년 널전쟁 당시에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 누구?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재정고문 메가타에 의해서 그죠? 상평통보, 백동화 이런 돈들을 일본 제1은행 돈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야, 그거 전부 다 없애버려. 그 앞으로 돈은 조선에서 쓰는 돈은 전부 다 일본 돈을 써.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일본 놈들 어때요? 화폐가 바뀌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전부 다 조선 돈을 다 처분했습니다. 헐값으로 나중에 조선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런 정보를 모르고 난 돈 많아고 조선 돈만 그냥 잔뜩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땅에 묻어뒀던 조선 부자들은 졸지 그 갖고 있던 조선 돈이 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알거지가 된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일본 돈을 갖고 있는 일본 놈들이 조선에서 돈 부자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화폐 정리 사업은 조선의 금융자본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점, 언어적 표현을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1885년 개항 이후에 이렇게 청나라 대 일본의 무역 비중이 거의 81대 19 이 정도였는데 점점 청나라가 추격해 와서 나중에는 뭐냐? 45대 55로 청나라 대 일본 간의 무역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어. 이 끝머리에 뭐가 있다고? 청일전쟁이 있구나.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지도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896년 아간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상황입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이거 보십시오. 여기 경성 광산 채굴권, 그죠? 또 두만강 산림체벌권, 압록강 산림체벌권, 그리고 울릉도 산림체벌권, 특히 이렇게 산림벌채권은 러시아가 독점해 갔어요. 광산은 어땠냐면, 광산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금강철권 미국이 갖고 있죠. 또 운산 금강철권도 미국이 갖고 있죠. 또 은산 금강철권은 영국이 갖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당연 금강철권은 독일이 갖고 있죠. 그죠? 또 직산 금강철권은 일본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금강철권은 이 나라 저 나라가 고르게 나눠가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최혜국 대우 때문에 생겼다.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죠? 최혜국 대우 때문에. 최혜국 대우라고 하지 않고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까 뭐라고요? 최혜국 대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익균점을 이렇게 언어적 표현, 이익균점의
원리. 알겠죠? 야, 너만 먹냐? 나나 먹자 이겁니다. 이거를 외교적인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최애국 대우를 이균점 원리라고도 하고요. 또 외교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아주 잘 쓰는 말이에요. 호혜 평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해요. 호혜 평등의 원칙이나 이균점 원리나 최애국 대우나 비등비등하다. 똑같지는 않지만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놈 저놈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광산 자원을 모조리 다 나눠 가졌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러시아는 주로 산림체벌권을 갖고 가고 있었다. 알겠어요? 러시아는 산림체벌권을 가져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일본이죠. 일본 놈들은 경부선 철도 부설권 그렇습니다. 이 경부철도 부설권 일본이 가져갔죠. 또 뭐예요? 경의선 철도 부설권도 일본이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원래 경의선 철도 부설권은 프랑스가 갖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일본한테 팔아넘겼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경인선 철도 부설권도 원래는 뭐야? 원래는 미국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1897년에 일본이 사들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경원선도 마찬가지죠. 경원선도 원래는 이렇게 일본이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철도의 네 가지 축, 그죠? 경원선, 경인선, 그리고 종축으로서 뭐예요? 경의선, 경부선. 이거 전부 다 일본이 가져간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일본은 유독 철도 부설권에 관심을 두었을까요? 그건 뭐냐? 장차 일본이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한, 알겠어요? 수송로나 군대 운송을 위한 뭐가 필요해? 운송 기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사회적 자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은, 알겠죠? 철도 부설권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철도 부설권 일본이 모조리 전부 다 가져갔다라는 점. 알겠죠? 특별히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와 같은 지도를 보여주고 이와 같은 지도에서 열강이 여러 이권을 차지하게 된 배경은 뭘까? 그럼 뭐라고? 최애국 대우를 이용해서이다. 또는 이균점 원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뭐라고? 그렇습니다. 호혜 평등 원칙. 전부 다 그 말이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금융지배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원래 일본은 1878년에 부산에 일본 제1은행 지점을 설치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일본 제1은행이 돈을 은행권이 돈이잖아요. 그죠? 화폐를 발행해서 1902년부터. 그러다가 이제 제1은행권의 법정 통화가 우리나라 중앙통화 역할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화폐 정리 사업이란 뭐냐? 1905년 일본 재정고문 메가타에 의해서 시행된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이 우리의 금융과 우리의 자본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수책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처음에 일본 제1은행은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조선정부의 세관 업무를 위탁해서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는 게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외교스러운 물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 요즘도 이제 우체국이나 은행 가면은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도 대신 거기서 걷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 당시 우리 조선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제1은행 조선 지점한테 그걸 맡겼단 말이에요. 부산에 이제 세관이 있었고 세관 업무를 위탁해서 맡겼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럴 때 군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누가 맡았다? 일본 제1은행이 맡았다. 조선에 있었던 일본 제1은행 조선 지점이.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이 단행될 때는 일본 상인들은 야, 이거 조선돈 갖고 있어봤자 완전 허당이야. 전부 다 일본 화폐로 바뀐대. 갖고 있던 조선돈은 일본 화폐로 교환해 주는데 조선돈은 가치는 엄청나게 값어치가 낮아지고 일본 화폐는 값어치가 높으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일본 돈으로 미리 바꿔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들은 다 바꿔놨어요. 근데 멍청하게 실이 멋모르고 정보가 없었던 조선 상인들은 또는 조선의 부자들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 엽전들 가운데 구멍 뚫린 이거, 그죠? 당백전 또는 상평통 이거 잔뜩 그냥 꾸러미로 갖고 있고 항아리에서 막 쟁여놓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다가 그냥 전부 다 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조선 상인들은 다수가 파산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소액 교환 거부로 농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냥 몇 푼이라고 나도 엽전 몇 냥 있었는데 야, 돈 그렇게 조금은 바꿔주지 않아.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조선 사람들만 애꿎은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게 바로 일본 화폐입니다. 그 당시에 이거 보세요. 주식회사 제1은행, 일본 제1은행이 발행한 1엔짜리 화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선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조선 사람이 갖고 있었던 당백전이군요. 그래 안 그래? 또 이건 당백전이고, 그죠? 이거는 상평통보죠. 그죠? 이게 이제 당시에 발행됐던
일본 화폐고요. 일본 화폐. 백동화라고 그러죠. 백동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항 이후에 보세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강화도 조약과 부속 통상장정에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사용을 허용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수출입 상품에 무관세를 허용했었다. 기억나시죠? 통상장정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항장에서 쌀과 잡곡의 수출입을 허용했었다. 사실은 우리나라 쌀은 무제한 유출 규정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으로 쌀이 다 가버리니까 폭등하겠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쌀값이 폭등합니다. 농민들은 쌀을 생산해봤자 헐값으로 일본 놈들한테 뺏기고 그 일본으로 뺏겨서 일본으로 쌀이 다 나가니까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사 먹기가 힘들어졌어. 쌀이 구경도 못해. 다 일본 놈들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농사 그냥 그 타작하기도 전에 그냥 논에 서 있는 채로 입도 선미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져가 버렸어. 미리 돈 빌려주고 고리대업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방공령을 내렸죠. 방공령. 그래서 야 일본한테 절대 쌀 팔지 마 이렇게 해서 함경감사 조병시가 1899년에 방공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방공령도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왜 규정을 안 지켰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배상금만 물어주는, 알겠죠? 방공령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상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개항 초기에 일본에 의해서 무역이 독점되게 됐다. 국내 산업 보호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883년 조일 통상장정으로 1개월 전 통보 시에 방공령 선포가 가능하게 됐지만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1889년에 내려진 방공령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옆에 있는 그림은 아까 얘기했던 중개무역 방식을 보여준 거예요. 영국에서 생산된 면직물이죠. 요걸 일본 놈들이 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홍콩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사옵니다. 당시 이제 홍콩과 마카오는 이미 영국 명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영국이 기지를 차려놓고 아시아를 모델로 이렇게 면직물을 팔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일본 상인을 통해서 팔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거 싸게 떼어다가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이렇게.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 주로 가져간 게 뭐냐? 주로 쌀입니다. 쌀 이외에 소가죽, 콩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본 상인의 쌀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조선에서는 쌀 부족 현상이 생겨서 결국은 1889년 방공령을 선포했지만 한 달 전 방공령의 사전 통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우리는 배상금만 물어주고 말았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개항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면제품 수입 경로가 다시 그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제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한번 이 그림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홍콩, 상하이, 또 마카오 이런 등지에서 영국 상인이 일본 상인한테 면제품을 팝니다. 그러면 일본 상인은 이거 봐. 객주 또는 내지의 객주, 개항장의 객주, 서울에 있는 유기전 이렇게 중간 상인들이 그죠? 보부상, 객주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개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내륙 진출을 하기 이전에는 우리 전통 상인 가운데 누구라고요? 객주, 여각, 보부상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륙에 있는 조선의 소비자한테 물건을 전달하게 됐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반면에 우리 조선의 곡물은 어떻게 해서 일본 놈들한테 빠져나가냐? 조선 농민이 생산한 곡물은 일본 중개상들이 수집상이야. 얘네들이 미리 농민한테 봄에 돈 미리 주는 거야. 당신 농사 지으면 우리한테 팔아. 이렇게 해서 돈을 줘요. 알겠죠? 돈을 빌려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죠? 고리대죠. 그래서 이거 쓰고 나중에 돈은 쌀로 갚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50원을 빌렸다고 생각해봐. 근데 쌀값을 지네들이 싸게 받아. 그래갖고 야 이거 쌀 해봐야 45원밖에 안 돼. 나머지 5원은 빚이야. 이렇게 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본인 중개상들이 쌀을 수집해가지고 그죠? 또 생산지 객주나 여각들한테서 물건을 삽니다.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결국 뭐냐? 개항장 객주 여각한테 이걸 팔면 일본 이제 무역 상인이 이걸 다 수집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본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개항 초기부터 우리나라 쌀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거꾸로 뭐라고? 영국산 면제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 무슨 무역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중개 무역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훨씬 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개항장과 중개상과 이게 또 나왔어요. 지금 보세요.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들이 이 간행 이정 심리 규정에
묶여서 내륙까지 못 오니까 우리 중개상 누구를 객주 여각 보부상을 이용했다. 그죠? 이렇게 예, 개항 초기에는 개항장과 내륙 시장을 연결하여서 부를 축했던 이 사람들이지만 나중에는 뭐냐? 외국 상인들이 직접 내륙에 진출해서 언제 이후라고? 청나라 놈들이 이모곤란 이후에 1882년 이모곤란이죠.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이 들어오고 청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뭐라고? 예, 일본 상인, 미국 상인 다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제 외국 상인들이 내륙 시장에 진출하자 그동안에 꽤 재미를 봤던 누구예요? 객주 여각 보부상이 쫄딱 망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도 어때? 상회사를 만들고 대동회사를 설립해서 저항을 했지만은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된다. 알겠어요? 서울에 있는 시전 상인들은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들고 상권 수호운동을 전개하고 왜? 외국 상인들이 서울까지 왔으니까. 알겠어요? 근대적인 공장을 세워서 종로 직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 산업 자본이 우리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역시 일본이나 외국 자본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제국이 상공업 육성책,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대한제국 때 이 상공업 육성책을 우리가 식산흥업 정책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식산흥업 정책에 따라서 황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한제국 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방직업을 통해서 농상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방직업을 위해서 일본에 유학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해운회사나 철도회사 이런 회사를 설립하는데 누가 앞장섰다고요? 대한제국 황실에서 앞장섰다 이겁니다. 기타 이제 민간은행으로서 최초의 조선은행 그죠? 최초의 민간은행 조선은행이 만들어지고 기타 한성은행, 천인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으면 뭐해? 나중에 일본이 1905년에 메가타 이놈이 와가지고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 바람에 우리 조선의 은행들은 은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금융자본이라고 합니다. 금융자본은 다 쫄딱 망하고 말았다. 오케이 정리. 한계 나왔죠. 자본의 영세성, 기술 및 운영 방식의 미숙으로 또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결국은 뭐냐? 쫄딱 망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이 나오는데 이 경제적 구국운동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경제적 구국운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